제가 일부에서 말한 제로금리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대출이자가 낮으니까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수익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겠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에 있어서 실제로 대출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금리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개념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명목 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명목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성장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서 배운 많은 나라가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지켜봤기 때문에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고 2016년 6월 달에 이거를 방지하는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이 당시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택담보대출 제한하는 건 좀 물론이고 RTI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생활자금 대출을 규제를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에 대규모로 연체로 이어져서 금융기관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크게 낮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은행 금리 동향을 살펴보면요, 1990년도부터 최근 20년 동안 최고점 기준금리가 한 5.25%대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있었지만 표에 안 보이는 관계로 2008년 8월 달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정부가 20년을 잃어버린 일본을 보고 방어 작업을 했었던 2016년 6월 9일 최저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계속 금리 했으니까 이 금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부의 효과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자산이에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어지간하면 주식시장은 잘 하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시장보다 고점이 먼저 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금리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싼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설 것이고 실적이 주가 상승으로 뒷받쳐주겠죠. 앞서 부동산 또한 금리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미국 중산층의 주택 평균 보유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30년 모기지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죠. 국내도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 대출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급적 낮을 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죠. 단 1%라도 30년 동안에 거쳐서 적용되는 원리금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특징을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금리가 인상된다는 전망이 비춰지면은 대부분 큰 목돈이 들어가는 뭐 자동차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들을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금리가 하락된다는 전망이 비춰진다면 그 속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매 수요는 계속 뒤따라옵니다. 그 방향대로 꾸준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중립금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큰 폭의 상승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는 경제 상황을 지금 현재 판단을 할 것이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에 돈을 풀 겁니다. 그런데 돈을 풀었으면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년째, 수십 년째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채가 계속 쌓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빨리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일본이랑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우리나라만 옆에 있다가 같이 얻어 터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돈을 풀지 않으면 더 큰 난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돈을 시중에 또 풀어요. 부채는 늘어나는데 계속 돈을 푸는 거죠.
이 말은 앞으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말이고, 계속 낮아지는 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처럼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만, 실제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편향돼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변수까지 생겼어요. 유럽은 저성장이다, 제로금리 시대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서 전체 자산의 80% 비중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 전체 자산의 80% 비중을 차지하게 만든 거는 전세라는 제도, 국내가 거의 유일무이하다라는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인도나 다른 국가들도 이 전세 제도를 도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비중을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징후가 보이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전세 사는 세입자는 기간이 만료돼서 이사가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집이 안 나가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 사례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떼인 전세금만 올해만 1,700억이 넘어갔다고 해요. 여기에 가장 집값의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이 8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방송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이유, 계속 주택값이 올라가니까 집주인들한테 계속 치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울면서 보증금까지 올려주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보증금을 집주인들은 내려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때 인정을 찾습니다. 올라갈 때는 인정을 찾지 않으면서 떨어질 때는 인정을 찾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약자인 무주택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치이다 보니까 이런 게 싫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야 말겠다는 수요가 많은 게 팩트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로금리로 결국에 수렴한다면 전세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유럽에서는 유례없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까지 등장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빌리는 돈에 웃돈을 얹어줄 테니까 내 돈 가져다 써, 이러는 겁니다. 제로금리의 일본인 경우에는 대부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안 줘요. 혹은 이자를 주지도 못할 망정 보관료를 달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국내 대부분 전세 자금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거나 혹은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두면 이자를 안 준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차라리 전세금은 안 받고 월세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 월세를 받는 게 더 이득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된다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아니, 덴마크처럼 웃돈까지 준다고 한다면 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사는 게 그냥 이득이니까 그런 물건만 있다면 빌려주세요, 들어가세요 할 겁니다. 차라리 집주인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내놓는 게 이득인 상황으로 바뀔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세라는 이 시스템에서 매매나 월세 시스템으로 바뀐다라는 이런 가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진행되는데 가장 빠른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어서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 실수요자들이 줄어들겠죠. 그럼 공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에서 봤듯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그 과정을 우리는 지켜봤잖아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정부는 대비를 하겠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집값이 상승하려고 하니까 추격이라도 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고려를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뭐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성장, 저금리, 제로금리, 오히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대에서 뭐 60대 정도가 많으실 것 같은데, 뭐 30년, 40년 이렇게 무주택으로 살아왔는데 5년 정도 더 못 버티겠느냐. 전세로 살다가 뭔가 빵 하고 터지면 차라리 그때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총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 내피셜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작을 했는데, 보시고 그동안에 좀 궁금했던 점이 속 시원하게 풀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